특별한 건 없었고요. 지난 시간에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뭐 단위 구분 정도, 저희가 뭐 절대 단위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MKS, 그다음에 저희가 그다음에 SI 단위 정도 뭐 구분하는데 뭐 어차피 시험 문제는 크게 상관이 없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가 이제 차원이라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힘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이제 MLT 또는 저희가 밀도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질량은 저희가 FLT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거죠. 쉽게 이제 차원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단위라고 하는 거 1뉴턴이라고 하는 단위는 저희가 1kg 메타 퍼 세크의 제곱을 1뉴턴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 가지 단위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뭐 킬로그램 퍼 메다 삼승도 있고 거꾸로 메다 삼승 퍼 뭐 킬로그램도 있고 그래도 저희가 그냥 순수하게 메다 삼승 또는 메다 제곱. 그러니까 저희가 물리량 크기를 나타내는 거를 저희가 단위라고 하는 거거든요. 결과론적으로 이제 저희가 쉽게 길이라는 걸 얘기할 때 길이라고 하는 거 길다 짧다라고 하는 상대적인 비교를 되지만 2개 이상 넘어갈 때 비교하기 힘들어지죠. 이게 개수가 넘어질수록 더 힘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를 물리적으로 다 표현하는 거를 저희가 단위라고 하고 크게 뭐 9가지 정도. 그래서 대표적으로 있는 게 질량, 매스, 그다음에 랭스, 길이, 그다음에 시간, 타임, 세크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전류, 암페어, 그다음에 빛의 세기, 칸델라, 그다음에 또 뭐 라디안, 그다음에 스타 라디안, 또 뭐가 있으려나? 대략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있죠.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 기존에 저희가 SI 단위라고 합니다. 예전에 단위가 이제 바뀐 지 꽤 오래됐는데 예전에는 단위 자체를 저희가 이런 표현을 썼죠. 몇 킬로그램 퍼 센티미터 제곱. 물론 여기 이제 저희가 포스라고 하는 중력 단위가 포함이 됐느냐 안 됐느냐. 중요한 건 이런 단위 체계를 쓰다가 지금은 저희가 압력 단위를 어떻게 쓰냐면 메가 파스칼이라고 하는 압력 단위를 쓰거든요.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 얘가 SI 단위.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국제적으로 표준된 단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그다음에 유럽 쪽은 다 이제 SI 단위를 쓰고요. 아직 미국 쪽은 아직 SI 단위 안 씁니다. 그냥 마음대로 쓰죠. 뭐 피트 단위 쓰고요. 인치 단위 막 씁니다. 뭐 어차피 이건 국제적으로 편리성에 의해서 뭐 강제적인 조항은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유럽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물건을 수출하려고 할 때 워낙 이제 그러니까 뭐 크게 이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의 발전을 보통 이제 수출이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결국은 유럽 쪽에 물건을 팔려고 그래. 그럼 우리 단위 가지고는 안 되겠죠. 힘이 좀 약한 사람들이 그쪽 단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유럽 단위를 쫓아간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있는 게 뭐 KS 코드 같은 것도 어떻게 되냐면 ISO 뭐 이렇게 ISO라고 하는 건 결국 이제 국제 단위인데 ISO 2라고 해서 결국 지금 이제 이런 기준 자체가 아예 유럽 기준이랑 동일시한 유럽 기준의 ISO의 뭐 일렉트릭에서 유럽 기준을 한국화 기준으로 한 거죠. 그래서 같은 단위로 움직여야지만 결국 교통이나 소통 그런 것이 용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이제 단위들이 있는데 결국 차원이라고 하는 건 2가지로 딱 표현합니다. 그냥 힘이라고 하는 거는 뭐 질량, 그다음에 길이, 시간. 그다음에 질량은 뭐 힘, 그다음에 길이, 시간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 두 가지 표현. 여기 나와 있는 거 책에 교재에 보면 여러 가지 단위들이 많죠. 밀도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있는데 그런 단위들을 단순하게 MLT 또는 FLT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아 이런 성분이 있구나라고 알 수가 있다. 다만 이제 올라가는 여기 지수의 형태가 조금씩 틀리죠. 밑으로 내려갈 때 마이너스, 위로 올 때는 제곱이면 이제 2번 곱하지는 그런 특징이 있다 정도 보시면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요거 F는 MLT 또는 M은 저희가 FLT라고 할 때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이 뭐냐면 요거. 그러니까 뉴턴을 가지고 기준으로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뉴턴은 여기 나와 있듯이 1뉴턴은 1kg 메다 퍼 세크 제곱이죠. 그래서 뉴턴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뭐 힘 또는 무게 이런 개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힘 이꼴 무게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얘를 밀어 이렇게 미는 것도 있고 힘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어떤 일정한 무게를 갖고 있는 걸 내가 들어 올려. 이건 힘인 거거든요.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얘를 포스로 이야기하는 거고 뉴턴은 포스고 그다음에 킬로그램이라고 하는 건 질량이죠. 고유한 양. 얘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 있나 우주에 있으나 어떠한 장소에 있으나 똑같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1kg 중 이렇게 들어가면 틀리죠. 중력장에서만 이야기하는. 그래서 저희가 달에 가면 좀 가볍죠. 왜?
달의 크기가 지구보다 작거든요. 똑같이 지구에 있을 때 얘가 지구가 당기는 힘하고 달이 당기는 힘 어느 게 좀 더 클까요? 얘가 훨씬 크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저울로 쟀을 때 얘가 무게가 훨씬 무거운 거죠. 그리고 이제 똑같은 근력이 있는 상태에서 움직인다라고 하면 실제 동일한 근력을 가지고 움직인다라고 하면 지구에 있을 때보다 달이 좀 더 수월하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뉴턴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포스로 이야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킬로그램은 질량이죠. 그래서 M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순서는 이 순서대로 갑니다. MLT, FLT 순서대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있는 거는 저희가 L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저희가 T, 세크, 그래서 마이너스 2승. 그래서 앞에 이렇게 집어넣죠. 이러면 결과론적으로 뭐냐? 이게 곧 차원이 있다라고 저희가 이야기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의 기준은 표에 여러 가지 나와 있듯이 기준이 뭐냐? 뉴턴을 가지고 저희가 차원을 설명했다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본 단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단위라고 하는 거 질량이 있고, 그 다음에 질량이라고 하는 거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왜 힘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힘이라고 하는 거는 이 포스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뭐 F는 MA라고 하는 힘하고 그다음에 F는 MG라고 하는데 쉽게 보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수평이냐 수직이냐라고. 수직 방향이면 중력이 땡기고 있죠. 그래서 중력 가속도 9.8 메타 퍼 세크의 힘이 작용을 하는 거고 내가 어떤 물체를 밀어서 이동시킨다라고 하면 힘인 거죠. 이 힘은 어떤 거 가속도의 힘, 수평으로 작용하는 힘.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밀도라고 하는 거는 부피분의 질량으로 이야기한다. 다만 이제 예전에 썼던 거는 저희가 1000kg per 메다 3승 정도의 단위를 썼는데 지금은 어떤 단위 쓴다? 뉴턴 단위 쓰는 거거든요. SI 단위 쓰는 거죠. 그러니까 kg per 센티미터, kg per 메다 3승은 안 쓴다라고 보시면. 그럼 지금 쓰고 있는 단위는 저희가 뭐 1000 뉴턴 세크 제곱 per 메다 4승인 거죠. 이런 기능으로 밀도를 쓴다. 지금 계산 문제 나오는 것들은 모두 킬로그램 단위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무조건 다 뉴턴을 기본으로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중량이라고 하는 건 결과론적으로 감마라고 또 부르는데 감마는 로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를 저희가 결국 비중량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그거를 부피분의 비중량이니까 비교된 중량이라는 뜻이에요. 무엇과 비교되냐? 부피와 비교된 중량을 저희가 비중량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메다 3승 퍼 뉴턴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얘는 결국 로지로 이야기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저희가 부피분의 포스 힘으로도 이야기한다. 기본적으로 이제 암기사항으로 들어간다. 다만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비중을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소방에서 2번 씁니다. 어디서? 가스개소화 설비에서 저희가 CO2 같은 경우 이제 좀 가볍거든요. 무겁죠. 저희가 이제 분자량을 일단 44g 뭐가 CO2가 44g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H2O 같은 경우는 아니죠. O2죠, O2. 산소 같은 경우는 공기 같은 경우는 이제 비교하는 거를 CO2와 공기랑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교하는 건데 비교된 중량 비중이라고 하는 거는 비중량은 비교된 중량을 이야기하는 거고 비중은 비중량의 비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뭐냐? 분모가 이제 되는 게 기준이거든요. 기준이 뭐냐 하면 공기를 가지고 이야기한다. 액체로 할 때는 물 가지고 하고요. 기체로 할 때는 저희가 공기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CO2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2번 쓰는데 한 번은 CO2 쓰죠. CO2에서 쓰거든요. 얘는 이제 기체인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공기를 가지고 하죠. 그래서 공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산소가 21%, 그다음에 나머지 질소가 79%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 보면 보통 28.84g 정도 나온다. 대충 한 29g 정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얘랑 이 CO2랑 비교하죠. 그래서 분모를 29에다 놓고 얘를 44g으로 놨을 때 이 비중이라고 하는 건 결과론적으로 되게 뭐냐 그냥 저희가 이제 무차원수라고 하는 거. 어렵게는 무차원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얘가 결국 그람 단위하고 그람 단위를 얘에 약분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위가 없습니다. 단위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쉬운 말로 무차원수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럼 무차원수는 뭐냐면 어떤 물리적인 특성을 설명하는 물리적인 특성. 그래서 비중에서 이제 물리적인 특성은 뭐냐면 공기보다 무겁냐, 공기보다 가볍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호구역 안에 우리가 CO2 소화약제를 뿌립니다. 방호구역 안에 어떤 보호하고자 하는 방호 대상물이 있겠죠? 소화약제를 뿌립니다. 만약에 얘가 가벼워. 그러면 실제 화재로 인한 가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결국 일정하게 CO2 층을 형성해서 여기는 에어구, 결과론적으로 산소의 침입을 방지해서 저희가 질식 효과를 유발해야 되는데 얘가 무거워야지 이런 효과를 발휘하겠죠. 당연히 가벼우면 뜨죠. 그러면 오히려 뜬다라고 하는 거는
가볍다라고 하는 건 얘가 CO2가 되고 밑에가 뭐가 에어가 되면 오히려 산소 공급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비중을 한번 이야기하고요. 또 한번 이야기할 때는 뭐냐면 저희가 포수화 설비 같은 경우는 뭐가 액체죠. 그래서 무엇과 비교하느냐? 물과 비교합니다. 물과 비교하는데 이유는 뭐냐면 포수화 설비 같은 경우는 이제 제4류 위험물, 그래서 액체 인화성 위험물에 실제 적응성 있는 소화 약제인데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뭐 물을 베이스로 합니다. 왜? 지금 요 포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포죠. 포. 결국 거품을 이야기하는데 얘 성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딱 보시면 약제가 있죠? 약제 플러스 공기 들어가죠? 플러스 뭐가? 최종적으로 물 들어갑니다. 약제 퍼센티지 비율은 뭐 3%짜리, 그다음에 6%짜리 이렇게 있죠. 그럼 나머지 건 97%, 94%는 뭐다? 다 이거거든요. 물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지금 액체 유연물 화재에 저희가 물을 쏟아부으면 어떻게? 물이 무겁죠. 가라앉거든요.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소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이 약재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원하는 거 비중을 좀 가볍게 하는 거죠. 거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소화 설비다라고. 그때도 이야기하는 게 저희가 비중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비중이 예를 들어서 기준이 뭐냐? 얘도 1보다 액체 위험 포수화 설비에서는 비중이 1보다 뭐가 낮은 게 좋죠. 가벼운 게 좋습니다. 가벼워야지 실제 그 액체 위험물, 특히 사류 위험물을 덮을 수가 있으니까 위에 떠야 되니까 무거우면 오히려 액체 위험물보다 가라앉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가스계 소화 설비에서도 똑같이 이때는 거꾸로 무거워야죠. 무겁다라고 하는 건 최소한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지 가연물을 덮어서 우리가 산소를 차단해서 소화의 목적을 달성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론적으로 또 이제 시험 문제는 개념은 이런 개념인데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계산 문제를 풉니다. 계산 문제를 푸는데 여러 가지 계산 문제를 푸는데 저희가 이제 비중량을 집어넣고 풀거든요. 비중량을 집어넣고 풀면 비중량을 줘야 되는데 비중량을 안 주죠. 그래서 비중량을 주지 않고 뭘 주느냐? 그냥 S 비중을 줍니다. 비중. 그래서 어떤 물체의 비중을 줘? 비중량을 줘야지 결과론적으로 계산을 하는데 왜? 얘는 단위가 없으니까.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비중을 가지고 어떻게 비중량을 계산하느냐? 그때는 뭐죠? 저희가 뭐가 비중량. 그래서 비중이죠. 비중이면 어떻게 계산을 하냐? 그러면 물에 대한 비중량 곱하기 어떤 물체 비중을 통해서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비중량을 계산한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쉬운 거죠. 그러니까 S 비중은 결과론적으로 감마 W 물에 대한 비중량 분의 어떤 물체의 비중량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물에 대한 비중량은 실제 9,800 뉴턴으로 픽스되어 있거든요. 항상 1000으로 적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건 값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결과론적으로 비중의 식을 아느냐 정도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힘이라고 하는 거는 결과론적으로 뭐냐? 일정하게 이제 비중량, 무게를 갖고 있는 것들이 실제 어느 일정한 높이를 가지고 누르는 거죠. 이거를 실제 우리가 힘,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포스라고 하는 힘은 결국 압력 곱하기 면적이거든요. 그럼 얘 단위를 잘 보시면 뭐다? 당연히 뉴턴이겠죠. 힘이니까, 힘 곧 무게니까. 그러면 굳이 이 식을 외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압력이라는 단위를 잘 보시죠. 압력의 단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희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A는 면적이니까 제곱. 그래서 얘 약분되면 결과론적으로 뉴턴이라고 하는 거 결국 힘이라고 하는 건 압력 곱하기 면적이구나라고 이야기한다. 여기 나와 있는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감마네 H 곱하기 최종적으로 A 들어가면 얘도 실제 지워져서 뉴턴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식을 가지고 계속 이용한다 정도 개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체적이라고 하는 건 실제 유치원에서 쓰지만 대부분 어디서 쓰냐면 좀 어려운 거지만 가스계소와 약제가 실제 어떻게 저장이 액상 상태로 저장하거든요. 저장은 액상 상태로 합니다. 물론 이제 크게 나누면 CO2라고 저희가 할론하고 그다음에 할로겐 계열의 청정이 있거든요. 얘들은 전부 액상 상태로 저장하죠. 나머지 거는 여기 불활성 계열
청정은 얘는 결과론적으로 뭐 기체 상태로 저장합니다. 그러니까 저장 용기가 실제로 보면 얘가 훨씬 많죠. 왜? 가스 상태로 저장하니까. 얘는 뭐 늘어나는 게 없죠. 그냥 우리가 보호하고자 하는 그 농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기체 상태로 저장한 걸 뿌려서 우리가 원하는 농도를 만들어내는 거고, 결과론적으로 이 액상으로 저장하는 거는 실제 이 액체가 얼마만큼의 부피로 커질 수 있느냐, 부피가 커짐으로 인해서 비율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CO2를 설계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CO2 대기 중에 산소의 농도가 21%, 에어가 산소가 21% 있다라고 하는데, CO2 할론 또는 할로겐 계열 청정을 씀으로 인해서, 특히 이제 질식을 하는 거는 CO2니까 얘를 방사시켜서 우리가 산소의 농도를 21%가 아니라 15%로 낮추는 거거든요. 15%로 낮추는데, 그러면 6%로는 뭐 어디로 날아가느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비율이거든, 비율. 전체 이런 볼륨 중에서 실제 뭐 O2 산소의 비율하고 질소의 비율이 예를 들어서 뭐 21% 대 79%의 비율이 있는데, 다른 거를 첨가함으로 인해서 결과론적으로 산소의 비율을 낮추는 거죠. 그래서 그 낮춘다라고 하는 거를 15%화 한다라고 하는 거, 그게 결과론적으로 질식을 유발하는 거예요. 이때 그러면 필요한 게 뭐냐? 액상이 얼마만큼 부피 팽창이 하느냐라고.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뭐 비체적이죠. 비교된 체적. 그래서 실제 질량 킬로그램이 과연 얼마만큼의 부피로 변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장 상태는 킬로그램, 액상 상태로 저장하거든요. 그래서 뭐 1kg다 그럼 얘가 갖고 있는 뭐 비체적인 값이 있겠죠. 그래서 그에 따라 하면 이 정도의 최적 부피 팽창을 하는구나. 그래서 그거 가지고 우리가 소화약제, 특히 CO2 같은 걸 계산한다 또는 설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뭐 4가지 정도 있습니다. 섭씨, 화씨, 그 다음에 랭킨, 그 다음에 절대 온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공식을 쓰는 거는 절대 온도. 그래서 뭐 부피를 고려한 거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절대 온도라고 하는 거는 뭐 부피가 제로가 되는 또는 분자 운동이 움직임이 없는 그런 온도를 저희가 절대 온도라고 하고, 표현은 켈빈 온도, 켈빈이 발견했다고 해서 K 씁니다. 그래서 273도 플러스 저희가 섭씨 집어넣고요. 나중에 섭씨와 화씨는 이런 공식으로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단위에 이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죠. 그래서 기본은 이제 뉴턴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9,800 뉴턴 퍼 메다 3승을 저희가 비중량, 그다음에 1,000 뉴턴 세크 제곱 퍼 메다 4승을 저희가 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썼던 거는 이제 킬로그램 단위 들어가는 거는 안 쓰고요. 좀 보셔야 될 거는 이제 저희가 일 같은 거는 이제 실제 전동기 구할 때 이제 일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줄이라고 하는 거는 뉴턴 메타 또는 와트 세크 정도 보시면 됩니다. 동력을 할 때는 저희가 전동기 할 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원은 뭐냐? MLT하고 FLT로 표현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절대 차원은 실제 뭐 MLT를 가지고 표현하죠. 그래서 당연히 지수값이 다 변화되는 거고, 중량 차원은 저희가 이제 FLT를 가지고 표현한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접두 있지요. 10에 몇 승이냐? 그래서 데카, 10에 10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많이 쓰는 거는 10에 3승, 그래서 킬로메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000을 이야기하는 거고, 메가는 10에 6승, 그다음에 이제 밀리미터는 이제 10에 마이너스 3승 정도 많이 표현하는 단위고요. 이거는 이제 표현하는 뭐 저희 호칭하는 방법이죠. 부르는 방법. 그래서 알파, 베타, 뭐 감마, 델타, 입실론 뭐 많이 있는데, 뭐 많이 쓰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이거 나중에 이제 점성 계수할 때 뮤하고 뉴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파이, 카이, 푸사이, 오메가, 그다음에 감마, 뭐 비중량 정도 할 때 많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체라고 하는 거는 실제 뭐 크게 이제 물질의 형태를 크게 3가지, 고체, 액체, 기체로 나누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한 소방에서 다루고 있는 거는 실제 흐르는 물체를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있는 게 액체하고 기체죠. 그래서 액체와 기체를 저희가 크게 유체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흐르는 물질들은 뭐냐? 실제 지구장에 의해서 쪼개지려고 하는 힘이 있다. 그래서 쪼개지려는 힘을 전달력이라고 하는데, 전달력을 계산하기도 하고요. 거꾸로 전달 능력을 계산하기도 하고,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힘이 이렇게 작용하면 그에 반대되는 상하는 힘이 또 똑같이 작용을 하거든요. 얘를 저희가 전단력 이렇게 부르면, 반대되는 힘은 우리가 얘가 견디는 힘이니까 전단 응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단력으로 계산을 할 거고, 전단 응력으로 계산을 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체라고 하는 거 뭐 크게 분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압축성 유체로 분류, 밀도를 가지고 이야기. 밀도가 변한대. 그래서 대표적으로 밀도가 변하는 거를 우리가 뭐로? 기체로 표현하죠. 그래서 기체. 그래서
우리가 기체로 표현하고 기체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저희가 밀도가 변하기 때문에 압축이 된다. 그래서 압축성 유체 이렇게 부르고요. 비압축성 유체는 액체가 되죠. 대표적으로 물, 기름. 물론 얘를 높은 압력으로 누르면 전혀 안 변한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얘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덜 변한다, 안 변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얘가 이제 결국 밀도가 변하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물질의 특징이니까 특징. 그러니까 공 같은 경우는 탄성력이라고 있거든요. 얘를 누르면 그 탄성에 따라 얘가 복원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 개념을 우리가 최적 탄성 계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 탄성 계수 K는 실제 뭐냐? 요거 V분의 델타 V. 그래서 기존에 처음에 있던 부피분의 변화된 부피. 그다음에 실제 그 부피를 변화시키기 위해 들어간 압력 델타 P 값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을 구성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끝에 나오는 이 압축률입니다. 그래서 최적 탄성 계수 자체를 물어보는 건 거의 없고요. 이 압축률을 가지고 최적 탄성 계수를 구하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결국 압축률이 뭐가 작다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최적 탄성 계수가 크다라고 하는 거죠. 말의 의미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압축이 잘 안 돼. 압축이 거꾸로 공 같은 경우 물렁물렁한 공이 있고 딱딱한 공이 있을 때 딱딱한 공이면 압축이 안 되죠. 그러면 이 압축률이 작은 거죠. 압축률이 작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최적 탄성 계수가 얘가 자체 공이 갖고 있는 복원하는 힘 자체 최적 탄성 계수는 엄청나게 크다라고 하는 거죠. 압축이 잘 돼. 압축이 잘 되면 얘가 큰 거고 압축이 잘 되라고 하면 얘가 갖고 있는 탄성력 자체, 복원력 자체는 좀 작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상대적인 개념으로 좀 보셔야 될 게 이 최적 탄성 계수의 개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음속은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유체를 하죠. 소방에서 많이 쓰고 있는 게 수계소화 설비에서 물이라는 걸 합니다. 물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 그 물이라고 하는 게 실제 유체를 배관에 통해서 보내면 뭐가 있느냐? 유체가 갖고 있는 끈끈한 성질, 점성이 있죠. 점성. 이 점성이라고 하는 거는 결과론적으로 어떤 의미냐? 마찰, 손실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현은 실제 뉴분의 로 그다음에 뮤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점성계수 절대점성계수라고 하는데 이거는 레이놀즈수 할 때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유체가 배관 안에 흐르는데 얘가 마찰이 안 받는 거야. 그래서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 이상 유체와 실제 유체가 있죠. 동일한 선상에서 기준점에서 딱 P 아니면 1점이라고 하는 이게 기준점입니다. 기준점에서 동일하게 출발을 딱 시킵니다. 얘는 배관벽하고 실제 유체 사이에 마찰이 없는 거죠. 그러면 보내는 놈 1번, 2번, 3번, 4번, 5번에 힘을 동일하게 줬을 때는 당연히 얘들의 순서는 없죠. 똑같습니다. 그런데 얘가 이 배관벽하고 실제 마찰을 받기 시작해. 점성을 통해서 끈끈한 성질을 통해서 얘가 배관벽을 붙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 어떤 속도가 얘는 속도가 배관벽이랑 가깝기 때문에 좀 더 영향을 받죠. 그래서 얘가 속도가 가장 낮아지는 거고 배관벽에서 멀어질수록 속도가 증가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형태? 이런 형태를 취하는 거죠. 이런 형태가 실제 유체인 거죠. 실제 유체를 계산하면 복잡해집니다. 왜? 이걸 다 고려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이상 유체 정도를 가지고 계산한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형률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요거 실제 이제 두 가지 유체의 특성 중에서 어떤 거냐면 dy분의 du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속도 구배 기울기라고 하는데 이 기울기가 일정하냐 일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뉴턴의 이 관계식을 만족하면요 저희가 뉴턴 법칙이라고 뉴턴 유체라고 하고 그다음에 뉴턴의 관계식을 만족하지 못하면 비뉴턴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뮤하고 기울기가 일정해 비례해 그러면 그건 뉴턴 유체야. 뉴턴 유체의 특징은 물하고 공기 등은 크게 변함이 없으니까 좋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꿀이라든가 페인트라든가 라고 하면 주변 여건, 온도에 따라서 점성, 끈끈한 정도가 틀려져. 겨울철 같은 경우는 꿀 같은 경우 되게 끈적끈적하고요.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온도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결과론적으로 되게 부드러워지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저희가 비뉴턴 유체라고 하고 있고요. 구분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계산하는 건 비뉴턴 유체 가지고는 계산을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뉴턴 유체를 가지고 계산한다. 그리고 이제 동일한 것 중에 이제 표면 장력이 있습니다. 표면 장력은 실제 액체가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한 가지죠. 그래서 실제 액체라고 하는 거 구형체 뭐냐면 예를 들어 사각형, 삼각형 있지만
얘네들이 동일한 힘 아니면 이 단면적을 최대한 작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 원형을 취한다라고 하는, 원형을 취하려고 하는 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유체에 외력이 작용하지 않고 그 응집력에 의해서 구체를 작용하는 힘을 저희가 표면장력이라고 합니다. 표면장력은 어디서 쓰느냐? 스프링클러에서 또는 저희가 물분무, 그다음에 미분무에서 이야기하죠. 물방울의 크기는 얘가 훨씬 큽니다. 밑으로 내려올수록 작지요. 작은데 결과론적으로 뭐 그러면 에너지 동일한 그러니까 수조, 그다음에 펌프, 그다음에 배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수계수화 설비의 요거 과합성수 장치는 공이 같은 기준이죠. 같은 기준입니다. 다만 이제 스프링클러 헤드에 따라서 실제 스프링클러냐 아니면 저희가 물분무냐 아니면 미분무냐 작은 입자를 만드느냐라고 하는데 결과론적으로 물방울의 크기가 점점점 커지는 대신 물방울의 입자를 작게 하기 위해서 뭐 이 에너지는 점점점 증가가 되는 거죠. 그럼 왜 에너지가 증가가 되느냐? 얘네들은 물은 그냥 지들끼리 뭉치려고 해. 작게 하기 위해서 얘를 쪼개는 거죠. 이 쪼개려고 하는 힘을 저희가 뭐 가압성수 장치를 통해서 쪼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아 이게 반대되는 개념이구나. 그래서 소방에서 이제 표면장력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물방울의 크기가 크다라고 하는 것들은 실제 화재의 장소, 불꽃이 일어나는 장소에 쉽게 침투를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입자가 작을수록 냉각 효과, 그러니까 냉각 효과도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화염에서 화심에 직접 침투해서 얘 불꽃을 끄는 그런 냉각 효과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주변에 있는 열을 흡수하는 기상 냉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거 상호 보완 작용인 거죠. 물방울의 입자가 크다 그러면 여기 화심에 침투하는 냉각 효과는 그 대신 크고요. 기상 냉각 효과는 작습니다. 그런데 밑으로 내려올수록 뭐 미분무 같은 경우는 이 화심에 물방울의 입자가 작기 때문에 이 화심에 들어가는 냉각 효과는 거의 없지요. 오히려 물방울의 입자가 작으면서 쉽게 주변에 있는 열을 뺏는 냉각 효과.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미분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수계소화 설비로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어떤 효과, 이펙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스계 소화 설비를 목적으로 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분무 같은 경우부터 우리가 실제 물을 뿌리는데 그러니까 변압기, 한전 같은 경우 이제 변전소가 있는데 변전소에 무인 변전소에 얘를 쓰고 있거든요. 얘. 고압 볼트에 얘를 쓰고 있습니다. 물을 뿌리면 안 되지 않나요? 물론 안 되죠. 그렇지만 작은 입자에 물방울을 뿌렸을 때 우리가 비전도성을 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도 실제 C급 화재에 적응하고요. 미분무 같은 경우는 오히려 C급보다 더 나은 가스계 소화 효과를 목적으로 해서 개발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식은 표면 장력은 실제 뭐 4분의 PD 그래서 압력 곱하기 관경 또는 지름 이렇게도 표현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체, 액체를 이제 줄줄줄 설명했는데 기체입니다. 기체. 실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건 이제 고체하고 액체하고요. 액체 같은 경우도 이제 해석을 여러 가지로 나눠서 했습니다. 액체 같은 경우는 뭐 압축성이냐, 비압축성이냐, 뭐 뉴턴 유체냐, 뭐 비뉴턴 유체냐, 표면 장력이냐, 모세관 현상이냐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기체는 오로지 한 가지씩밖에 없습니다.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식은 요거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을 가지고 푸는데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의 어떤 개념의 출발은 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아보가드로. 결과론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아보가드로, 보일-샤르, 그다음에 보일 법칙하고 샤르의 법칙은 무엇을 만들기 위하냐면 얘들을 합쳐서 PV는 저희가 nRT, 그다음에 PV는 n분의 WRT.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만들기 위한 식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아보가드로 식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피라고 하는 거는 뭐 여기 몰수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약속이죠. 그래서 STP 상태. 그래서 STP 상태라고 하는 거는 표준 상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온도가 높으면 기체 같은 경우는 부피가 팽창하거든요. 그래서 기준점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STP 상태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0도씨 1atm을 저희가 표준 상태 또는 영어로 STP 상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STP 상태, 표준 상태에서 1몰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덩어리 개념, 결안의 한판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속이야. 그냥 몰이 있어. 몰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요. 그 1몰 안에는 뭐 22.4리터,
그다음에 22.4리터 안에 있는 분자의 개수, 기체 분자의 개수는 6.023 곱하기 10의 23승계로 무조건 통일. 이렇게 약속을 정한 사람이 누가?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다. 그래서 부피라고 하는 건 몰수에 비례합니다. 몰이라고 하는 개념은 저희가 프로판 잠깐 말씀드릴까요? 프로판 C3H8에 그다음에 5O2에 3CO2에 그다음에 4H2O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실제 요 앞에 있는 거 요 앞에 있는 거 요 앞에 있는 큰 수를 뭐라고 그러냐? 저희가 몰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몰이라고 하는 거는 몰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뭐 MOL 또는 MOL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수가 같다라고 하는 경우는 저희가 뭐 부피비가 같다라고 하는 개념하고 일맥상통. 프로판이 예를 들어서 1m 3승을 연소를 하기 위해서 필요해. 프로판이 1톤 있어. 저희가 메다 3승을 기체화하면 저희가 톤 이렇게 부르거든요. 일본말로 루베 이렇게도 부르고 있는데 1톤입니다. 1m 가로 세로 높이 메다 3승을 저희가 1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프로판이 1톤이 있어. 그러면 1톤이 실제 저희가 이걸 완전 연소식이라면 이론적 완전 연소식. 그래서 얘가 실제 연소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산소의 산소의 부피는 얼마냐라고 하는 걸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거 뭐죠? 5m 3승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몰이라고 하는 이 앞에 있는 수고 그 수의 개념은 부피비거든요. 그래서 얘가 1이면 뒤에 있는 거 5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부피라고 하는 거는 몰수에 증가한다. 이런 개념을 하나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보일의 법칙이죠. 보일의 법칙. 보일의 법칙. 보일의 법칙. 부피는 뭐에? 압력에 반비례하죠. 뭐냐? 압력이 증가됐다라고 하는 건 결과론적으로 부피가 감소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샤를의 법칙은 부피는 뭐에? 온도에 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이제 플러스합니다. 썸을 합니다. 그래서 부피는 결과론적으로 뭐 비례식이죠. 그래서 T분의 P 그다음에 N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얘가 이제 비례식이거든요. 비례식. 그래서 압력에 반비례하고 온도에 비례한데 그래서 얘를 어떻게 등호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뭐 기체상수 R을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가면 PV는 N 기체상수 R 그다음에 T 이런 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 PV는 NRT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전제 조건은 뭐냐면 이상적인 조건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아까도 이제 저희가 이제 점성할 때 저게 실제 유체냐 이상 유체냐라고 표현한 거죠. 그럼 기체도 지금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인데 왜? 기체 분자가 있습니다. 6.023 곱하기 10의 23승계 작은 알갱이가 있죠. 지들은 관계를 맺습니다. 왜? 모든 물체는 서로 땡기려는 힘 또는 서로 밀으려고 하는 힘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왜? 일정한 알갱이, 입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뭐냐? 이런 알갱이를 없다라고 전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알갱이의 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체의 어떤 압력하고 부피를 가지고 우리가 뭐 온도하고 뭐 n분의 w, 밀도, 또 요 몰이라고 하는 개념은 또 n분의 W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는 거 뭐 밀도를 찾아내는 거예요. 밀도. 로를 가지고 우리가 밀도가 어떻다, 기체의 밀도가 어떻네, 크네, 작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기본은 아보가드로 법칙,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나갔는데 또 계산 문제 잠깐 한번 보시죠. 그래서 아까 V를 가지고 왔죠. V는 결국 압력분의 반비례죠.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와서 P1, V1은 뭐 P2, V2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피가 지금 부피 1m 3승인 용기의 압력이 얼마? P가 200kPa 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0kPa. 압력 단위는 둘째 치고 왜? 같은 단위가 있으니까 이 kPa의 단위를 잘 몰라도 계산을 푸는데 이 식만 알면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지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1m per 3승인 용기 안에 압력이 우리가 200kPa이 있는데 얘를 1m 3승이 아니라 3m 3승, 3배가 아니죠. 3배, 9배죠. 9배를 키우죠. 9배를 키웠을 때 그러면 실제 200kPa에서 압력이 얼마만큼 변화가 되느냐라고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 뭐 P1 초기압이죠. 초기압은 뭐 저희가 이제 200kPa, 그다음에 V1 초기 처음에 있던 그 부피는 저희가 1m 3승. 중요한 건 단위를 다 맞춰줘야 됩니다. 계산 문제. 초기 기본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이제 단위를 신경 안 쓰시고 그냥 계산기만 누르면 되는데, 그래서 P는 지금 실제 얼마? 200kPa, V1은 1m 3승이 실제 어떻게 3m per 3승으로 될 때 그때 압력은 얼마냐 계산해 보면 66.666 kPa 정도. 몇 분이죠? 3분의 1 정도. 30% 이상으로 뚝 떨어지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PV는 nRT, 그다음에 PV는 n분의 WRT를 가지고 이야기한다. 샤를의 법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피는 뭐 온도에 비례합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는 늘어나죠. 뜨뜻한 데 있으면 공기가 팽창합니다. 온도가 낮으면 부피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를 비례 관계. 그래서 보일의 법칙하고 샤를의 법칙을 합친 거를 우리가 보일 샤를의 법칙 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서 쓰려고 그러느냐? 가스개소화 설비. 가스개소화 설비를 쓸 때 초창기 때 이거 가지고 많이 풀었는데 지금은 이거 안 풉니다. 안 씁니다. 개념 정도로 간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스개소화 설비에서 우리가 이제 압력하고 부피를 가지고 왜 농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자꾸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이제 공식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W는 S분의 뭐 V, 그다음에 100 마이너스 C분의 뭐 100 이런 공식을 가지고 무유출, 자유출을 개념을 가지고 표현하기 때문에 이 공식 가지고는 풀지 않는다. 그냥 개념 정도만 아시면 돼요. 뭐냐면 가스개소화 설비의 개념이 세 가지가 있었거든요. 둘, 셋. 가스를 뿌립니다. 어디다? 방호구역 안에 가스를 확 뿌려. 가스를 뿌리면 뿌린 것만큼 새로운 기체가 들어왔으니까 뿌린 것만큼 뭐가? 공기가 빠져나가는 이런 개념이 하나 들어오겠죠. 그리고 또 하나, 가스 약재를 또 방호구역 안에 뿌려. 그런데 너무 낮은 압력 그리고 너무 짧은 시간에 뿌려서 빠져나가는 공기가 없다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 또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가스를 뿌렸는데 오랜 시간 높은 압력으로 뿌려서 결국 공기하고 약재가 혼합된 상태에서 틈을 통해 빠져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약재를 뿌렸을 때 순수하게 공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저희가 완전 치환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완전 치환. 그리고 이제 약재를 뿌렸을 때 너무 단시간에 뿌려가지고 아무것도 빠져나가는 게 없어. 그래서 이런 거를 저희가 무유출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노 리플렉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약재를 뿌려. 근데 워낙 고농도로 방사해. 하론 같은 경우 10초 방사합니다. 언제 뿌렸는지 모르게 칙 뿌려. 근데 CO2 같은 경우는 이제 표면화제하고 신부화제가 있는데 표면화제 같은 경우는 1분 뿌리고요. 신부화제 같은 경우 7분 뿌리거든요. 7분 뿌리면 얘가 공기하고 이 안에 있는 방호구역 안에 있는 공기하고 약재가 뒤섞이겠죠. 그 뒤섞인 것들이 어디로? 압력이 높으니까 어디로? 틈으로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틈으로 빠져나가는 거를 저희가 뭐 자유유출, 그래서 프리 리플럭스 뭐 이렇게 부르는 세 가지 이론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보일 샤를의 법칙을 가지고 완전 치환을 계산하는 거거든요. 어떤 부피, 압력 조건일 때 빠져나간 놈을 계산할 때 실제 보일 샤를의 법칙을 썼었는데 지금은 거의 쓰지 않는다 정도. 이렇게 개념은 정도 아실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떤 관계냐, 반비례 관계냐, 비례 관계냐 정도 아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은 소방이기 때문에 쓰는 게 아니라 모든 공학을 하면서 얘 한 가지로 그냥 해석을 합니다. 기체는 오로지 얘입니다. 얘. 아까 표면 장력이라든가 모세관 현상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다 필요 없습니다. 기체는 오로지 딸랑 하나 이거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만 가지고 조건을 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PV는 nRT하고 PV는 n분의 WRT 또는 PV는 요거 WR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이가 뭐냐? 결국 얘랑 PV는 nRT 요 n 몰이라고 하는 거는 질량분의 중량인데 밀도 이렇게 되는데
요거 PV는 저희가 WRT로 이야기합니다. 그럼 얘와 얘의 차이는 뭐냐? 얘는 저희가 이상기체일 때, 이상기체. 얘는 우리가 이제 실제 CO2라든가 CO2를 적용했을 때 아니면 뭐 하론에 어떤 약재를 적용했을 때 그래서 조건이 뭐 STP 상태, 표준 상태다라고 하면 PV는 n분의 WRT 기체 상수가 들어간다. 그리고 이제 PV는 WRT는 실제 우리가 기체일 때 적용한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요거 압력, 부피, 그다음에 뭐 몰수로 주어질 수도 있고요. 몰수 없으면 뭐 그 밀도분의 이제 뭐 중량 아니면 기체 상수, 뭐 시간으로 주어질 수가 있는데 이 조건은 주어집니다. 주어지고요. 특히 이제 WRT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산화탄소의 기체 상수를 문제를 풀으라고 하는데 이산화탄소 기체 상수를 모르죠. 못 외웁니다. 그래서 WRT로 계산을 하면 문제 얘를 조건에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체 상수 R을 그냥 R 줄 때는 0.082 atm 뭐 리터 예전에 썼던 거 0.082 atm 리터 몰도 K 뭐냐? 이거 PV는 저희가 nRT죠. 단위 맞춘다라고 하는 거 n은 결국은 뭐 RT분의 뭐 PV죠. 그래서 이 압력이라고 하는 거 STP 상태 0도씨 1 atm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거 0.082 atm 리터 몰 도 K 이런 식이 있었는데 뭐 기체상수 R이 이런 식이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출발한 거죠. P라고 하는 거 ATM이고요. 앞에 숫자 빼고 그다음에 V라고 하는 거 부피죠. 1몰의 부피 22.4리터 예 리터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기체상 아니죠. 요거 R이죠. R. 요게 R이고 요게 NT죠. 그래서 N이라고 하는 거 몰수죠. 그래서 얘 몰 들어가고요. T는 절대 온도 K. 그래서 K 단위가 ATM 리터 몰도 K. 이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위 뭐 그냥 기체상수 R로 해설할 때는 외우셔야 됩니다. 이건 안 주어집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기체에 관한 우리가 뭘 풀으라 그래. 기체상수를 그럴 경우에는 실제 뭐 기체상수를 반드시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식을 뭐 PV는 n분의 WRT가 아니라 PV는 W 요거를 R바 T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래서 얘는 이상기체 조건일 때 0도씨 1 atm인 조건일 때 요거는 일반적인 조건일 때 가지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기체상수 값이 좀 표현이 틀립니다. 이걸 뭐 굳이 보실 필요는 없고 차이가 있다.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이상기체일 때는 저희가 요게 이제 기체상수죠. 요런 형태. 요거 뉴턴 메다 퍼 킬로몰 그다음에 K 뭐 이런 형태를 취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알바 T입니다. 그럼 결과론적으로 뭐가 빠지느냐? 키로가 들어가죠. 키로. 실제 기체이기 때문에 실제 얘가 갖고 있는 무게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키로가 들어가면 우리가 WRT를 집어넣는 거고 실제 무게가 없다 그러면 순수하게 어떤 이상기체 조건이다라고 하면 그냥 키로 몰수 가지고 계산한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있는 예제를 잠깐 보시면 온도가 20도씨인 이산화탄소 3kg 체적이 0.3m 상승인 용기에 가득 차 있다. 가스의 압력은 몇 킬로 파스칼인가라고 되어 있죠. 몇 킬로 압력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20도씨고 이산화탄소의 무게가 실제 무게가 3kg. 그다음에 얘가 부피가 체적이 0.3m 상승이야. 그런데 그런 용기 안에 있는데 그럴 때 압력 P는 얼마냐? 다만 이산화탄소의 기체 상수 뭐 그러니까 알바 값은 189 줄 퍼 킬로그램 노 K다. 얘는 주어질 수밖에 없어요. 못 외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질소다, 뭐 불소다라고 해도 우리가 못 풀어. 그렇게까지 못 풀거든요. 이거는 절대 우리가 이 알바로 할 때는 얘가 뭐 이산화탄소다 아니면 질소다라고 하면 이 값을 조건에서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나오면 PV는 뭐 W, R, T 이렇게 되는 거죠. 예. PV는 nRT식이 아니죠. PV는 nRT식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건 뭘 물어보고 있나요? 압력이죠. 요거를 물어봅니다. 요거. 그래서 P는 뭐 V, W, R, T죠. 그래서 문제는 중요한 건 뭐냐면 요 기체 상수 가를 가지고 단위를 통일시켜줘야 돼. 기준. 왜? 단위가 가장 많으니까. 그래서 얘를 가지고 단위를 통일시키는 게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W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제 키로니까 키로 그렇게 지워지겠죠. 그래서 W는 3kg
그램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기체 상수는 얼마죠? 180 일단 써보고 180 줄 퍼 킬로그램도 K죠. 곱하기 온도 절대 온도 켈빈 온도죠. 그러면 273도 플러스 20도 해줘야 되죠. 쭉 해주고 부피가 얼마? 부피가 실제 지금 이야기 준 거는 0.3m 3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 킬로 파스칼이야. 얘를 원하죠. 얘가 뭐 어떤 단위인지 잘 아직 압력 단위를 안 배웠기 때문에 뭐 있다라고 보시고 중요한 건 뭐냐? 요 아까 줄이라고 하는 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뉴턴 메다로 바꿀 수 있죠. 에너지는. 그래서 얘를 어떻게? 결국 줄이 아니라 뉴턴 메다로 바꾸는 거죠. 그럼 얘 지웠죠? 그 다음에 요거 K죠? 얘 지웠죠? 남아있는 건 뉴턴 메다에 메다 3승. 결과적으로 뭐냐면 얘를 어떻게? 뉴턴 퍼 메다 제곱을 우리가 파스칼 압력 단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압력할 때 말씀을 드리겠는데 앞에 K가 들어갔죠? 그러면 몇 승? 10의 3승. 그러면 얘를 어떻게? 10의 K로 만들려면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나눠져요. 1000으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얘를 0.189가 되는 거고 결과론적으로 얘의 단위는 뭐 킬로 파스칼. 뭐 이렇게 계산한다 정도. 아직 압력 단위를 안 배웠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냥 중요한 건 뭐냐? 이 단위를 바꾼다. 단위만 맞추는 겁니다. 처음에 이제 계산 나오는 건 식을 아느냐. 두 번째 문제는 최종적으로 원하는 답에 있어서 단위를 환산할 수 있느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PV는 n분의 WRT 한 가지 있고요. 그다음에 PV는 저희가 W 알바 T인데 알바가 들어가는 거는 실제 조건을 주고 계산한다. 조건 없으면 PV는 n분의 WRT로 푸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푼다 정도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소방에서 많이 쓰는 거 소방에서 옥내수화전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뭐 방수압력, 방수량, 규정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표현하는 게 뭐냐? 실제 압력 조건을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정수역학하고 동수역학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크게 말씀드리면 정수역학은 실제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얘를 해석을 하는 거죠. 유체를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 압력이라는 거 하는 거죠. 수조에 일정하게 수조에 우리가 48톤 이상의 뭐 수온을 보관하고 있어. 그러면 얘가 결국 탱크 벽면에 작용하는 압력이 있겠죠. 그 압력만큼을 견뎌야지만 결국 탱크가 파손 안 되지 않는 거죠. 이럴 때 이야기하는 거를 저희가 압력이죠. 이럴 때 쓰는 학문을 저희가 정수역학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압력은 저희가 이제 표준 대기압을 기준으로 하죠. 표준 대기압. 그래서 표준 대기압은 여기입니다. 여기. 온도 0도씨, 북위 45도 해면을 가지고 우리가 스탠다드 압력이라는 걸 이야기하죠. 이때 압력을 딱 꽂으면 수온을 꽂아놓으면 뭐 76cm 또는 760ml가 올라가는 거고 나머지 이제 물을 꽂으면 저희가 10.332m가 올라가는 거죠. 뭐냐면 지구가 있고 지구에 뭐가 있습니까? 공기층이 있죠. 공기층. 지구라고 하는 땅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공기층이 있습니다. 이 대기압은 어떤 의미냐면 뭐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 요거 온도는 0도씨 북위 45도 해면이라고 하는데 바다에서 뭐 실제 여기서 이렇게 물 기둥 또는 수온 기둥을 꽂았을 때 얘가 어떻게 76cm 수온 같은 경우는 76cm가 올라가느냐 이런 거거든요. 물 받아놓고 여기서 얘를 꽂은 거죠. 꽂았을 때 뭐 이 주변에 있는 대기가 누르는 힘이죠. 얘가 스스로 빨아당기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공기가 얘를 누르는 거거든요. 공기가 누르니까 당연히 누르면 위로 얘가 올라가는 거죠. 이거를 저희가 표준 대기압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기준이 뭐냐? 물이라고 하는 거는 10.332m. 많이 올라가죠. 너무 측정하기 불편합니다. 물기둥 압력을 그럼 예를 들어서 10kg 예를 들어서 압력 단위 예전에 썼을 때 이제 뭐 3kg다 3kg per cm 제곱 아니면 0.3 메가파스칼이다라고 하면 이런 단위를 썼을 때 1kg per cm 제곱이 뭐 10m 올라간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3kg가 되면 30m 올라가는 거죠. 측정하기 불편하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많이 쓰는 걸 뭐냐 수온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초창기 때 왜? 얘가 이거보다 0.76m죠.
그럼 몇 분이면 최소 못해도 0.5%밖에 안 올라가는 거죠. 압력 측정하기가 용이한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수은을 썼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준 대기압이란 뭐냐? 실제 지구권을 둘러싸고 있는 공기가 내가 측정하는 곳에서 누르는 어디? 여기 북위 45도 해면에서 공기가 누르실 때 그 누른 압력이 물 기둥화된 거죠. 이거를 저희가 표준 대기압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이제 펌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상태에서 여기다 이제 배관을 이렇게 꽂죠. 그리고 이거를 펌프랑 연결합니다. 펌프라고 하는 거는 얘가 물을 땡기는 건 아니죠. 펌프는 땡기는 거 아닙니다. 순수하게 펌프는 오로지 보내는 힘만 있지요. 그래서 밑에 보면 이제 지하수 같은 거 심정 펌프라고 합니다. 지하수 밑에 쫙 하면 200m, 300m의 지하수 펌프, 지하수가 있는데 그 펌프가 모다가 어디 있냐면 지표면에 있는 게 아니라 물 속에 있는 겁니다. 밑에. 걔를 체인을 걸어서 밑에 쭉 내리는 거죠. 어디 지구에 예를 들어서 심정 저희가 먹는 뭐 샘물 이런 것들 뭐 심정에서 뽑아내 300m, 400m 뽑아낸다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펌프를 설치하고 얘를 땡기는 그런 펌프는 없습니다. 그런 펌프는 없거든요. 어떻게? 여기다가 체인을 구멍을 뚫고요. 체인을 집어넣고 여기다가 펌프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얼마? 200m 하면 200m 올릴 수 있는 얘를 쓰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먹는 지금 지하수 이런 걸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펌프 자체는 얘가 땡기는 흡입력은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없습니다. 펌프 흡입력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조건은 뭐냐면 대기가 눌렀을 때 아까 몇 메타? 기본적으로 10m, 10.332m 올라간다니까 얘가 대기압 조건에서 얘를 올리는 거죠. 얘가 결과론적으로 몇 메타? 10m 올라가는 겁니다. 10m. 이론적으로는 10m.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건들이 붙죠. 뭐 배관벽의 마찰이냐, 유체에 대한 온도냐라고 결과론적으로 뭐 뒤에 다 빼줍니다. 빼. 이건 뭐냐? 손실이거든요. 그래서 10.332보다 자꾸 줄어드는 건데 그건 손실로 보셔야 됩니다. 이게 좀 펌프에 대한 개념을 달리한다. 펌프 자체가 흡입력은 없습니다. 흡입력은 없어. 그래서 저희가 이제 표현이 좀 어렵지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요거 10.332를 가지고 올릴 수 있는 높이. 그리고 얘는 뭐냐면 펌프가 가장 좋은 펌프는 어떤 거냐면 얘를 올리려면 어떻게? 얘가 거의 원심 펌프 같은 경우 얘가 계속 중심축에 놓고 회전 날개가 돌죠. 그럼 중심축에서는 압력이 제로가 돼야 됩니다. 제로가 돼. 가장 좋아. 제로가 된 상태에서 물을 올려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얘가 제로가 안 돼. 제로가 안 된다라고 하면 얘는 10.33을 통해서 밀어서 물에 도달하는데 제로면 바로 이쪽으로 들어가서 올라가면 되죠. 가압선 펌프가. 그런데 얘가 제로가 안 돼. 완전 진공이 안 돼. 완전 진공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뭐냐? 우리가 손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뭐냐? 요거 저희 MPSH RE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net positive suction head라고 하는데 뭐 어려운 말로는 흡입 수두라고 합니다. 그런데 얘가 작은 펌프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펌프를 씁니다. 그 말은 뭐냐? 작다라고 하는 거는 얘가 펌프가 회전력을 할 때, 회전 운동을 할 때 완전 진공이 되는 게 좋다. 그래서 얘는 이제 펌프 제조사에 의해서 결정된 거죠. 우리 펌프는 얘가 MPSH RE가 얼마야라고 되어 있는 거고 얘는 현장 조건입니다. 10.331을 놓고 흡입축의 높이 아니면 쓰고자 하는 유체의 어떤 성질, 그다음에 배관벽의 저희가 이제 거칠기 등을 해서 현장 조건을 해서 얘를 계산해. 그럼 이 말은 뭐냐? 얘가 크다라고 하면 물이 결과적으로 여기 도달해도 얘가 손실이 더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펌핑이 안 된다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얘가 이렇게 크면 여기 손실은 없으니까 누르는 대기압에 의해서 물이 원활하게 펌프 흡입축에 도달할 때 펌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저희가 캐비테이션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캐비테이션의 조건은 MPSH AV가 MPSH RE보다 크다. 이거를 캐비테이션의 조건으로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나간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MPSH까지 들어갔는데 여러분 교재도 있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압력이라고 하는 거는 표준 대기압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숫자가 많은 것 같은데 막상 몇 가지 없죠. 왜? ATM 저희가 1AT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ATM의 기준은 101325 파스칼이냐, 파스칼의 단위는 뉴턴 퍼
메다 제곱이냐라고 하냐. 그럼 안에 이렇게 키로 들어가는 건 10의 3승이죠. 그래서 101.325 킬로 파스칼 같은 숫자죠. 그리고 이제 메가 들어가는 거는 어떻게? 10의 6승이죠. 그래서 0.101325부터 101325는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고, 그다음에 나머지 거는 10.33이죠. 10.33이 메다입니다. 그죠? 메다죠. 예, 메다 단위 씁니다. 그래서 메다는 저희가 미터 아쿠아 또는 미터 H2O 같은 표현입니다. 그냥 10m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뭐 밀리미터냐 아니면 센티미터냐에 따라서 요 10.331을 가지고 변환한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하나는 이제 수은이죠. 하나는 이제 760 미리미리 HG를 가지고 해야죠. 얘를 뭐 메다 HG로 하면 0.760이 되는 거죠. 그럼 센티미터로 하면 76 센티미터 HG 이렇게. 결국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될 숫자는 101325랑 그다음에 10.332, 그다음에 760 정도. 그다음에 개념은 미터 H2하고 그다음에 미터 아쿠아는 같은. 최종적으로 미터랑 같은 개념으로 움직인다. 또 하나 이제 압력 단위도 있습니다. 압력 단위는 뭐냐? 얘죠. 예. 미터를 예전에 썼던 거, 우리가 썼던 거 킬로그램 퍼 센티미터 제곱으로 바꾸면 저희가 1.0332 킬로그램 퍼 센티미터 제곱으로 이야기해요. 그럼 또 메가파스칼로 이야기하면 바꿔야 되겠죠? 네. 바꾸는 건 어떻게 바꾸느냐? 기준을 놓고 바꾼다. 내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게 뭐냐? 얘들은 어떤 의미냐? 다 같은 거죠. 지금 ATM이나 10.332의 미터 H2O나 760 미리미리 HG나 그다음에 101.325 파스칼이나 101.325 파스칼이나 0.101.325 메가파스칼이나 다 같은 거야.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단위를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느냐?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3kg per 센티미터 제곱이 있다라고 했을 때 최종적으로 원하는 게 뭐야? 그러면 우리 파스칼 좀 원해. 내가 파스칼을 좀 원했어. 파스칼로 좀 바꿔줘봐. 파스칼로 바꿔줘봐. 그러면 어떻게? 얘 단위랑 곱하기 얘 단위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얘를 지울 수 있는 단위를 찾아오는 거죠. 얘가 끝에 남는 거니까 얘를 파스칼 단위를 쫓아오는 거고, 얘는 킬로그램 퍼 센티미터 단위를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 약분되죠? 남는 거는 얘밖에 남는 거죠. 그래서 이 숫자를 외우셔야 되는 거죠. 단위 환산하면. 그래서 3kg이다라고 하면 10332죠. 1.0332. 그럼 파스칼이니까 101325 파스칼이죠. 그럼 얘 지워지죠? 그럼 남는 거 요거 3 곱하기 101325랑 나누기 1.0332를 하면 우리가 원하는 거 파스칼로 단위 변환이 된다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압력 단위 변화이기 때문에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기준은 몇 개? 3가지 숫자 3개. 101.325랑 그다음에 10.332, 그다음에 760 또는 76. 편한 거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PSI 단위는 안 하셔도 됩니다. 거의 안 나오는 거라. 파운드 퍼 인치라고 하는데 그냥 보셔도 되고, 그냥 이런 것이 있다 정도. 인치 HG는 2.54cm죠. 2.54cm를 가지고 한 거니까 기준 정도 한다.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